토끼 탐정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이웃 제게 집에서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게 집에 가서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경찰은 제 말을 믿지 않을 테니 모든 진실을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 하필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당신들만이 저를 믿어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해야만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제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꽤 넓은 땅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 왼쪽에는 탁 트인 공간이 있고 그 너머에는 약 5,000제곱미터 규모의 숲이 있는데 아내 미셀은 그곳을 작은 숲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잭은 약 2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서 이 넓은 땅은 거의 저희 부부의 영역입니다. 그곳은 저희만의 작은 낙원, 아름답고 안전한 곳이었죠. 적어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완전히 안전하지 않아요. 엉망이 되어버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은 처음 겪어봐요.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원인을 아시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주세요. 작년 봄 아내 미셀이 현관문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마당에 있는 물건들이 가끔씩 감쪽같이 사라지거나 망가지곤 했는데 큰일은 아니었어요. 화분 몇 개가 깨지거나 정원 장식품이 없어지는 정도였죠. 저는 동네 젊은이들이 재미삼아 그러는 거라고 굳이 카메라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어요. 화분이나 정원 장식품이 없어진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도둑질로 이어질까 봐 걱정했던 거죠. 저는 아내가 과민 반응하는 것 같았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카메라를 사서 현관문에 설치했어요. 현관등 옆에 설치해서 현관 앞과 마당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했죠. 이틀 후 우리는 마침내 마당에 있던 장식품들이 사라진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너구리 2마리가 그랬습니다. 아내가 마당에 놓아둔 태양광 조명을 물고 2발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2 도둑이 파란 전구를 팔에 안고 도망치는 것 같았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게다가 얼굴에 있는 무늬는 도둑 가면 같아서 아내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왜 이런 것들을 훔쳤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숲에 보금자리를 짓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내는 이 일을 보고 나서 정해진 시간에 고양이들에게 문밖에서 밥을 주기 시작했고 그 후로 너구리들의 도둑질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안 카메라를 제거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미셀은 며칠 전에 출장을 갔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전에 집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비행기가 연착되어 아무리 빨라도 새벽 4시에나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어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밤이었고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왔을 때 방이 지저분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저녁으로 수프를 끓이고 고양이 루나에게 밥을 준 다음 루나와 함께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루나가 내 가슴에 기대어 골골거리는 동안 TV를 봤습니다. 새벽 2시쯤 잠이 들었지만 1시간 남짓 자고 나서 휴대폰 알림 소리에 깼습니다. 보안 카메라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카메라는 특히 밤에 여우나 레무르 같은 작은 동물들 때문에 자주 작동하는데 이번에는 바로 침대 옆 탁자에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내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휴대폰의 모니터링 앱을 열었습니다. 카메라가 현관문을 비췄다.
아내 미셀이 현관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려고 몸을 일으켰지만 다음에 본 광경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내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평범한 미소가 아니었다.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미소였다. 기묘하게 야른 입술이 마치 이를 드러내듯 길고 활짝 벌어져 있었다. 그녀는 마치 섬뜩한 마네킹처럼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잠시 후 그녀의 입술이 아이처럼 천천히 오므라들기 시작했다. 그 표정을 잠시 유지하다가 입술이 다시 내려가더니 미간을 깊게 찌푸렸다. 나는 침대에 앉아 아내가 마치 표정이라는 개념을 처음 배우는 듯 다양한 표정을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장면은 기괴할 뿐만 아니라 섬뜩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미소, 오므리기, 찡그리기 등 다양한 표정을 천천히 바꾸고 다시 반복했다. 거의 15분 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침내 충격과 혼란에서 벗어나 라이브 채팅 버튼을 눌렀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내가 말했다.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마치 카메라를 처음 보는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카메라를 응시했다.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고 표정은 미소와 찡그림 사이 어딘가였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불안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멈춰 있었다. 나는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몰라 잠시 기다렸지만 그녀를 관찰할수록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막 잠에서 깨어나 반쯤 졸린 상태였지만 이제 완전히 깨어나니 진작 이런 이상한 점들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의아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녀가 평소보다 훨씬 키가 커 보였다는 것이다. 그녀의 머리 꼭대기는 우리가 보통 명절 현수막을 걸 때 쓰는 기둥에 겨우 닿을 정도였다. 나는 발끝으로 서야 겨우 닿을 수 있는 기둥이었다. 그녀에게 이상한 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팔은 비정상적으로 길어서 무릎까지 닿았고 얼굴조차 어딘가 이상해 보였다. 얼굴은 내 아내와 매우 닮았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얼굴이 마치 세로로 늘어난 것처럼 좁아 보였고 피부는 뼈를 꽉 조이는 쪼그라든 두건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그 순간 공포가 나를 덮쳤다. 그녀가 사고를 당한 건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여보, 다쳤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셀은 현관에 발을 쿵쿵 구르며 고개를 흔드는 것으로 대답하는 듯했다. 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는 갑자기 문손잡이를 잡고 마구 흔들기 시작했다. 나는 순식간에 패닉에 빠졌다. 그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안 들여보내 줄게요. 나는 즉시 대답했다. 그가 카메라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문손잡이를 미친 듯이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몇 분 후 그는 마침내 멈춰서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웃음소리 같은 소리를 냈다. 집에 왔어요.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얼굴처럼 아내와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차 굵고 코맹맹이 소리에서 높고 아기 같은 소리로 변했다. 집에 왔으니 문 열어. 나는 앱을 끄고 경찰에 신고할 뻔했지만 아내가 아플까 봐 걱정되었다. 의사를 불러드릴까요? 내가 물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저었고 그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리고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내 아내 미셀, 아니 아내를 흉내내려던 그 무언가가 내 눈앞에서 몸을 쭉 뻗었다. 그녀의 몸통은 너무나 가늘고 길어져서 머리가 천장에 닿았다. 피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해 보였고 고무처럼 늘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서 있으려고 애쓰는 듯했지만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입을 다물려고 했지만 다물 수 없었다. 그녀의 턱이 가슴까지 축 늘어졌다.
경찰에 신고했어. 나는 온몸에 공포가 휩싸인 채 소리쳤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순수한 증오로 일그러졌다. 그 증오가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평생 그렇게 심한 증오와 분노를 본 적이 없었고, 하물며 아내의 얼굴에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순식간에 현관에 털썩 주저앉아 계단을 뛰어내려 잔디밭으로 달려갔다. 나는 공포에 질려 그녀가 팔을 끔찍한 각도로 꺾고 공터 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공터 가장자리에 다다르자 키 큰 풀숲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너무 무서워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1시간 동안 그 화면을 다시 보지 못한 후에야 비로소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그 어설픈 모조품 목소리를 들을까 봐 두려웠다. 한참 후 극심한 긴장감 때문에 잠이 들었지만 얼마 안 가 휴대폰 알림음에 다시 깨어났다. 이번에도 카메라 경보 메시지였다. 앱을 열어보니 숨을 죽이고 또 끔찍한 장면을 목격할까 봐 걱정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현관에 서 있는 아내를 바로 알아봤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아내는 현관에 서서 발치에 여행 가방을 두고 가방을 뒤적이고 있었다. 아마도 열쇠를 찾고 있었을 것이다. 또 열쇠를 잃어버렸어. 통화 버튼을 누르고 말했다. 아내는 내 목소리에 깜짝 놀라 가방을 떨어뜨릴 뻔했다. 깨어있어.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또 열쇠를 잃어버린 것 같아. 들어가도 될까? 아내가 카메라를 향해 윙크하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악몽 같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여전히 나를 안심시켜 주었다. 당신을 밖에서 자게 둘 순 없지. 난 당신의 착한 남편이니까. 내가 말했다. 아내는 나에게 활짝 웃었다. 나는 아내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문을 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일어섰다. 그때 화면에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다. 저 멀리 탁 트인 공간에서 긴 목이 달린 머리가 풀숲에서 쑥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목은 너무 길어서 인간의 목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며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얼어붙은 듯 그 광경에서 눈을 뗄 수 없었고 그것은 제 집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살짝 흔들리더니 몸통이 천천히 일어서며 머리와 합쳐졌습니다. 마치 분리되었던 몸통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풀밭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앙상한 다리를 질질 끌며 집을 향해 빠르게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걸음은 불안정했지만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아내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저는 복도로 뛰쳐나가다가 실수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렸지만 맨 아래에 다다르자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저는 굴러떨어져 거실을 기어가다가 현관문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자물쇠를 잡으려 손을 뻗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밖에서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다급하게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 빗장을 풀려는 순간 아내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순전히 공포에 질린 비명이었다. 나는 빗장을 확 잡아당겨 열고 문을 활짝 열어젖힌 후 아내의 코트를 잡아 끌어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잠갔다. 문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다. 현관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니 곧 정적이 흘렀다. 아내는 몹시 겁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지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다.
밖에서 무엇을 봤는지 말해주려 하지 않았고 보안 카메라 영상도 함께 보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잘하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나는 잠을 자지 않았다. 모든 문과 창문을 확인하고 집 앞 보안 카메라 영상을 샅샅이 뒤져 그 무언가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내를 달래 재운 후 나는 그 무언가가 어디로 갔는지 분석하기 위해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보기로 했다. 사실 나는 그 무언가를 다시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웠고 아마 그래서 이제야 영상을 본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녹화기를 켜고 그 괴물이 절뚝거리며 탁 트인 공간을 가로질러 우리 집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긴 팔을 뻗었고 얼굴에는 간절한 표정이 가득했다. 가까워질수록 그 섬뜩한 미소는 더욱 커져갔다. 녹화된 영상에서 아내는 집안에서 내 비명 소리를 듣고 나를 걱정하기 시작했는데 그 괴물이 이미 불과 몇 미터 뒤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는 억지로 영상을 지켜보며 괴물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현관에 다다랐을 때 나는 문을 열려고 했었지만 문을 열기 직전 괴물이 긴 팔을 뻗어 아내의 어깨를 잡고 현관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보았다. 아내는 단 한 번의 비명만 질렀다. 나는 그 괴물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는 보지 못했지만 아내가 현관으로 걸어나와 문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리고 그녀의 팔다리가 점점 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다. 내가 손을 뻗어 그 괴물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기 직전 아내는 카메라를 향해 입술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활짝 벌리며 씩 웃었다.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 뇌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 서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순간 뒤에서 무언가가 발소리를 질질 끌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뒤돌아볼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닮은 얼굴에 길고 가는 팔다리, 날카로운 뼈를 팽팽하게 감싼 피부를 가진 그 무시무시한 존재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제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집 밖으로 뛰쳐나와 거리로 달려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뒤돌아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그 긴 팔들이 필사적으로 저를 향해 뻗어오는 모습이 보일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웃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군가 집에 침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제가 겪은 일을 절대 믿지 않을 테니까요. 잭과 저는 그의 소총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집은 비어 있었고 안에 미셀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잔디밭 전체에 걸쳐 무언가 끌린 자국만 발견했을 뿐이었죠.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게 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터와 숲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내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몇 가닥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나무 꼭대기 가지에 매달려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라가기엔 너무 높은 곳이었죠. 잭은 새가 둥지를 짓기 위해 거기에 가져갔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나무줄기에 묻은 핏자국은 못 봤을 겁니다. 우리는 잭의 집으로 돌아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잭은 더 나은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지만 경찰이 도와줄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셀은 죽었으니까요. 그저 고문을 당하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내를 구하지 못한 것, 그 물체가 아내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한 것에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죄책감이 너무 무거워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보안 카메라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그 영상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보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숲 전체를 샅샅이 뒤졌죠. 형식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안 그러면 평생 감옥에 갇히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거나 그 괴물이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분명 다시 나타날 거예요. 그때는 누구로 변장하고 나타날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숲에서 돌아온 이후로 잭이 좀 이상하게 행동해요. 너무 슬퍼서 제 상상일지도 모르지만 잭의 피부가 너무 팽팽하게 당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경찰이 도착했고 마침내 숲 전체를 샅샅이 수색했어요. 형식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죠. 안 그러면 평생 감옥에 갇힐 테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니었어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거나 그 괴물이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분명 다시 나타날 거예요. 그때는 누구로 변장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숲에서 돌아온 이후로 잭이 좀 이상하게 행동해요. 너무 슬퍼서 제 상상일지도 모르지만 잭의 피부가 너무 팽팽하게 당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경찰이 도착했고 마침내 숲 전체를 샅샅이 수색했어요. 형식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죠. 안 그러면 평생 감옥에 갇힐 테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니었어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거나 그 괴물이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분명 다시 나타날 거예요. 그때는 누구로 변장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숲에서 돌아온 이후로 잭이 좀 이상하게 행동해요. 너무 슬퍼서 제 상상일지도 모르지만 잭의 피부가 너무 팽팽하게 당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